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하고 있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늘 내일이라도 전투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그 양상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흡사 덩치 크고 우락부락한 남자가 싫다는 여자한테 가서 죽어도 싫다는 여자한테 긋고 너는 내 여자야 이리 와, 그런 형상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같은 슬라브 민족이잖아 라고 그래가면서요. 어떻게 보면 징그럽게 느껴지죠. 그런데 같은 슬라브 민족이니까 같은 나라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따지면 중동에 있는 아랍어를 하고 아랍 문화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 전부 한 나라로 뭉쳐져야 되겠네요? 아니면 큰일 나겠네요? 근데 그거는 국내용으로 국외용으로 하는 말이고요. 정작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도 뉴스를 접해보셔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은, 첫째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EU권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그래요. 푸틴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자주 보는 현상이에요. 자, 그 독재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 authoritarian country, despotic country, 그런 데들에서는 국가의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그 정권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가가 먹여줄 테니까는 그 어느 정도 니네들의 그 자유는 반납해, 헌납해, 이런 주의 아닙니까? 뭐 물론 북한은 어마어마하게 심하고요. 그런 나라들일수록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바로 옆에 나라가 잘 살고 민주주의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나라가 국경에 접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국경에 있는 거를 킥거린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비스라메가 같은 러시아 비스름한 걸 하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그런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같은 슬라브 민족이죠. 그런 나라가 EU권에 들어간다, 나토권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다르게 되죠. 그것이 이슈 넘버 원, 리즌 넘버 원. 이 리즌 넘버 투는 참 세상을 한번 재패해 봤던 나라들이 다 그렇듯이, 중국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고, 그리고 이란이 2000년, 2500년 전에 페르시아라는 국가로서 그 지역을 한번 제패해 봤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유럽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영국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고, 세상을 한번 제패해 봤던 국가들은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깊은 디자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시대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자, 무시무시한 세계 정세 속에서 어리둥절하고 계시는 저와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인 시청자 여러분,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비디오가 재밌으시고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적어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구독하시고 좋아요 찍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겠죠. 러시아가 지금 대충 15만 정도의 병력을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주둔을 시켰다 그러는데, 물론 뭐 방어하는 국가니까는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숫자로는 더 크겠죠. 뭐 그 상주군이 20여만 명이 되고 내지는 등등 하다 그러니까는요. 그러나 화력 면에서 러시아에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격하는 쪽이 더 많은 사상자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러시아군에서도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러시아 내에서, 국내 여론에서 푸틴한테 플러스 작용할지 마이너스로 작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리스크는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가할 경제 제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스위프트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SWIFT.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스위프트 시스템이라 그러네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 세상의 모든 무역, 교역은 달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달러가 국제화폐로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은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화폐죠. 그거를 사용해야 국제 교역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는요. 자, 그러면은 그 달러라는 돈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어떤 금융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금융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국제 교육을 스무드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컴퓨터 내지는 이런 거로 돼갖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놨지 않겠습니까? 그 시스템도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것도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거를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모든 교육의 수도꼭지를 잠궈버린다면은 러시아는 당장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리 좀 살려다고 그러고 쫓아갈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남질 않아요. 중국은 물론 러시아 루블로 교역 안 하겠다고 그러겠죠. 자기네 나라의 유언으로 하겠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런 김에 우리끼리 우리 영역에 교역 지역을 하나 만들자 이러고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는 중국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GDP로 따져볼 적에 러시아의 GDP가 중국 GDP의 10분의 1이 채 안 돼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제 제재를 통한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쟤네들 소련이 붕괴했다고 그러지만 쟤네들 아직도 좀 이상하고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고립이 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고립이 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러시아가 쫓아갈 수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기에 러시아의 인구는 대한민국 5,200만 인구의 약 3배가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은 많죠. 그러나 여러분 GDP를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GDP가 21조 달러, 중국이 15조 달러,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한국이 1.6조 달러, 러시아가 1.5조 달러예요. 한국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큰 전쟁을 해서 경제 타격을 받을 적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러시아예요. 물론 러시아가 가진 카드도 하나 있죠. 독일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크게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있고 난 후에 우리는 영원히 그 뉴클리어 파워를 사용을 안 하겠다, 원자력 발전을 안 하겠다 그러고 다 하나씩 꺼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이었었는지 아마 역사가 얘기를 해주겠지만은요. 그렇지만 러시아가 받을 경제적 타격에 비교하면은 그거는 서방 세계는 그거를 견뎌내고 극복해낼 고생은 하겠고 물가는 오르고 하겠지만은 그럴 여력이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극복해낼 여력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군번이 사실 못 돼요.
그러면서도 하겠답니다. 오늘 내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뭐가 그렇게 깊이 필요한 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비디오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다음 비디오에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 지정학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국가로서의 성격, 그리고 행동거지의 패턴이 뭔지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모든 리스크를 지고도 푸틴이 밀어붙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뭐가 우리 눈에 들어올 거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하네. 지금 세계를 힘들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그러는 나라가, 큰 나라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러시아인데 비슷한 면이 보이네 라는 공통 분모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확 훑어볼 텐데,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한번 훑어봐가지고 빅픽처를 우리 머릿속에 형성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 빅픽처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역사를 훑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개념적인 거를 한번 상기를 시키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치학, 세계 정세학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 있는데 nation state라는 말이 있어요. 이 nation state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민족 국가네요. 근데 그렇고 민족은 민족이고 국가는 국가고 조금 와닿질 않아요. 그냥 nation state라는 영어로 한번 해보십시다. nation은 뭐를 뜻하느냐? nation state에서 nation은 한마디로 people을 말합니다. 어떤 한 무리의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도 같고 음식도 비슷한 거 해먹고 의상도 비슷하고 춤도 비슷하고 노래도 비슷하고 그리고 모든 풍습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의 그 무리의 집단, 그 무리의 민족으로서 존속하면서 경험해온 경험의 같은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무리의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네이션입니다. 국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스테이트는 뭐냐? 근데 이 무리의 사람들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 정착했다. 그런지 몇백 년, 몇천 년 됐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경은 이렇게 생겼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다. 그냥 사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의 정부가 있다. 왕이 됐건 민주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정부가 있다. 그 여건을 갖춘 그 상황을 보고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해서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러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좀 슬픈 역사를 한번 같이 훑어보시도록 하십시다. 링크를 써드리겠습니다만은 영어로 하자면은 The Animated History of Ukraine 2000년 8월 14일자의 그 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그 만화 영화처럼 만든 건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 내지는 등등 이런 것까지 해서 그거를 보면은 초기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역사가 거기서 깨끗하게 설명이 돼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걸 한번 보시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중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세기라고 그러면 1000년 전 안팎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아는 러시안 스테프 STEPP입니다. 스테프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몽골 초원 이런 거. 러시안 스테프 초원. 그 스테프란 말은 아프리카에서는 사바나라는 말을 쓰고 미국에서는 프레어리라는 말을 쓰는데 다 초원이라는 거죠.
가도 끝이 없고 뭐 언덕이 조금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큰 산맥 없고 그냥 평지라고 보면 되죠. 끝도 없는 몇천 마일이 되는 평지인데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안 자라요. 하지만 사막은 아니에요. 억센 풀만 자라요. 그런 데를 보고 초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초원이 폴란드 동부 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 7, 8천만 마일 몽골을 지나서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스테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던 슬라브 민족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기 시작했느냐면 바이킹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도를 봐도 그렇지 저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바이킹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배를 타고 왔어요. 배를 타고 왔다고? 여러분, 그 바이킹들이 타고 다니던 롱시프라는 배 아시죠? 그 롱시프가 배가 물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보트처럼 단 2, 3피트니까는 뭐 한 1m도 물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배가 하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배가 워낙 튼튼하고 워낙 플렉서블해서 이 배를 타고 먼 데까지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바이킹들이 어떻게 왔냐면은 영국을 돌아서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을 돌아서 지브랄타를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와서 이태리를 돌아서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지금의 어딥니까?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거기를 지나서 흑해로 들어와 가지고 러시아를 동북으로 가로지르는 각종 강들,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볼가, 도네츠, 드니에퍼, 디니스퍼 이런 강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있는 드니퍼 강. 거기를 통해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강이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랑 비슷해가지고 몇천 마일을 배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교육에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참 하늘이 내려준 블레싱이에요. 그러나 반대편으로 생각하면은 적들이 배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이죠. 그래가지고 이 바이킹들이 와서 사람들 죽이고 약탈해 가고 여자들 다 강간하고 내지는 등등 그러면서 이제 피도 섞이고 이제 어쩌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슬라브 민족이 수백 년을 싸우면서 이 바이킹들을 쫓아내기는 했는데 이 슬라브 민족들이 그중에 살면서 보니까는 누군가 와서 좀 자기들을 이렇게 통일시켜갖고 통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잖게 바이킹들한테 와서 우리 통치 좀 해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키예반 루스라는 왕국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슬라브 민족, 통치하는 사람들은 바이킹들. 그렇지만 그 바이킹들이 뭐 계속해서 자기네 나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나요? 거기서 이제 그 민족에 이제 흡수돼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 대충 키예반 루스라는 왕국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1200년대 초 동쪽으로부터 전혀 다르게 생기고 눈 쫙 찢어지고 광대뼈 턱 튀어나온 무시무시한 동양인들이 말 타고 쳐들어오네요. 몽골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몽골족이 들어오면서 더 지독하게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여자는 다 강간하고 그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 견디다 못해갖고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되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우리가 당신들의 바살 스테이트, 조공을 대는 조공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이 약 400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그래요. 러시아한테는 아주 뼈저린 수백 년간의 경험입니다. 몽고도 쇠퇴해 가면서 징기스칸 후예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쇠퇴해 가면서 그리고 firearm 총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몽고의
전술이 먹히지를 않게 되면서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두 진영으로 갈린 겁니다. 한 진영은 동북쪽, 한 진영은 서남쪽. 동북쪽에 있던 진영은 지금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갖고 새로운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갔고, 이쪽은 지금의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라고 볼 수 있던 민족이 이제 갈라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충 14에서 17세기 동안 지금 우리가 아는 남부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해 위에 있는 크림반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코카소스 지방,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나가면은 지금의 카자흐스탄까지, 카스피안 해 위 이쪽이죠. 이쪽 초원 지역을 어우르며 살았던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은 원래부터 있던 뭐 투르크멘족이다, 뭐 우즈벡족이다, 뭐 아zerbaijan족이다, 카자흐족이다, 이런 거 조건은 달리 어떻게 보면은 여러 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새로 형성된 족이라고 그래요. 그 족이 우리가 잘 아는 코사크족입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할 때 카자크하고 코사크하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카자흐족은 원래 있던 그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초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던 유목민족이고, 이 코사크족은 신생 유목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신생 유목민족의 주된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 쪽에 있었던 슬라브 민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 무슬림 믿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 내지는 등등 많은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싸우면서 서로 사이좋게 우리는 코사크야 그러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이 족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크라이나라는 네이션,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네이션, 우리는 같은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는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노래를 부르고 비슷한 춤을 추고 비슷한 옷을 입고 우리는 한민족이야 라는 아이덴티티가 거기서부터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쪽에 있던 이 사람들은 뭐 그 청원에서 뭐 근근히 먹고 살면서 그냥 뭐 행복하게, 때로는 폴란드랑 전쟁도 하면서 이제 살아는 동안에 진짜로 힘을 키운 데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동부 쪽에 있던 현재 우리가 말하는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표트르 제도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피터 더 그레이트. 그런 황제들이 나오면서 러시아를 왕창 모더나이즈를 했어요. 물론 서방 국가만큼은 못해서 그거를 쫓아가려고 열심히 그런 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비하면은 이제는 Center of Power가 러시아 쪽으로, 그 동북쪽에 있던 러시아 사람들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러시아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19세기를 통해서 18세기 말 19세기를 통해서 러시아는 동쪽으로 해갖고 사이베리아를 전체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는 임금 밀도가 하도 낮아가지고 사실 별로 힘 안 들이고 그 지역을 다 먹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국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한번 해보자 그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많았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예우가 아니었던 것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공산주의라는 걸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 권리 나눠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 우리도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위조가 돼가지고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흘러 우리가 잘 알듯이
소련의 공산주의는 붕괴를 하고 1989년에 베를린의 벽이 허물어졌죠. 그러고 나서 단 2년 후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몰락을 했죠.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골바체프라는 당서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련이라는 나라를 열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네이션 스테이트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훑어보는 역사 얘기를 끝내기 전에 우리가 꼭 우크라이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스탈린이 몇 년입니까? 1922년입니까? 정권을 잡았죠. 레닌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체제가 시작이 됐죠. 그죠? 좀 젊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별로 이런 역사를 가르치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관심 있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 그리고 그 후에 마오쩌둥 하에서의 중국의 공산주의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막 말로 듣던 인민재판 밤에 쾅쾅쾅 문 두드려서 보면은 그 군인들 경찰이 들어와서 남편을 그냥 잡아갖고 그다음부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굴락이라고 그래갖고 그 강제 노동소로 끌려가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살 맞아 죽고 수천만 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아닙니다. 그런 공포의 정치가 스탈린 하에서 이제 되는데 스탈린이 또 뭐를 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지가 농사를 지어서 그걸 팔고 그거는 캐피탈리즘 같은 못된 행동이지. 그 땅을 모두 압수해가지고 콜코스라고 불리던 컬렉티브 파밍인데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죄송합니다. 집단 농장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그 정책을 쫙 폈어요. 그 정책을 피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쪽에 있던 이 소작농들, 땅을 소유하는 소농들이 좀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땅이 워낙 비옥하고 그러니까는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니네들은 못된 놈들이야. 쿨라크라는 이름을 쓰면서 못된 놈들이야. 그래갖고 잡아 죽이고 잡아서 사이베리아로 보내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노동하다가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소련 전체에 뭐가 왔느냐면은 어마어마한 패민이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태. 그때 가장 피해를 본 데가 우크라이나라고 그래요. 뭐냐? 러시아 사람들, 정부를 운영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야 맞아 우리 같은 슬라브 민족이긴 한데 쟤네들 항상 지네들이 좀 잘난다고 생각하고 쟤네들 조금 우리랑 다르게 굴지 이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아주 심하게 우크라이나의 소농민들을 핍박을 하고 괴롭혔다고 그래요. 갖고 있는 소, 돼지 다 뺏어가고 농작물 다 뺏어가고 거기서 이건 다 나라 거야. 너네들은 배급 줄게. 그러고 배급 준다고 그랬는데 안 오고 와도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 5분의 1 오고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비에트 대기근 때 소련 전체를 볼 적에 약 700만 명이 아사를 했는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에서만 350만 명 정도가 아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뼈저리게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뼈저리게 쟤네들 러시아 애들 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300만 명이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굶어 죽었다라는 컬렉티브 메모리, 국가적인 네이션적인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만이라도
우크라이나는 같은 나라 하자고 싫다니까 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비극적이고 불편한 역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대충 뭐 감은 잡히시죠? 다음 비디오에 대해서는 러시아라는 나라의 국가적 성격과 행동거지의 패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정학적 요소,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이는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또 거기다가 접목해서 보면은, 러시아가 아까 얘기한 각종 거대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그러는지가 조금 더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면은 또 뭐가 보일 것 같으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공통 분모가 있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새로운 비디오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